2004년 12월 16일 오전 11시 50분경 경주 외동지구대에 한 50대 남성의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며칠 전 경주 용담사 인근 계곡에 늦은 밤 친구들과 개구리를 잡으러 갔었다는 남성은 그곳에서 사람 형태의 물체가 나무에 걸쳐져 있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귀신인 줄 알고 너무 놀라서 급히 도망쳤는데 집으로 돌아와 다시 생각해보니 사람의 시신이었던 것 같아 신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남성이 알려준 장소로 곧바로 출동해 주변을 수색하던 경찰은 이내 깜짝 놀라고 맙니다. 정말 신고자의 말대로 계곡 주변 한 나무에 사람 형태의 물체가 걸쳐져 있었고 가까이 다가가 확인해보니 사람의 시신이었던 것입니다. 발견된 시신은 30, 40대로 추정되는 여성. 아래 위로 감색 체육복을 입고 있었고 밑창이 깨끗한 흰색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는데 당시 한겨울임에도 시신의 부패가 심했던 것으로 보아 피해자는 살해된 지 상당 시간 지난 것으로 보였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나무 주위로는 마치 굴러떨어지다가 뜯겨진 듯한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혈흔 등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발 밑창이 유난히 깨끗한 점으로 보아 범행은 실내에서 벌어졌을 것이라 추정했고 이후 시신을 차량과 같은 이동수단을 이용해 옮긴 뒤 계곡 밑으로 던졌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유기한 범행 형태로 봤을 때 범인은 면식범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신은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지만 다행히 일부 손가락 의지문이 어느 정도 남아있어 경찰은 쪽지문을 토대로 신원 추적에 들어갔고 시신이 한 달 전 경주에서 실종된 40대 여성 엄모 씨임을 알아냈습니다. 한 달 전 엄 씨에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시신의 신원이 밝혀지고 범인이 면식범으로 추정되는 만큼 경찰은 금세 범인을 검거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경찰은 엄 씨가 경주시 황호동의 한 사창가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고 있던 사실을 알아내 인근 업주들과 관련 종사자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엄 씨가 운영하던 업소는 사건 발생으로부터 약 2년 전인 2002년 8월경 엄 씨의 모친이 사망하면서 엄 씨가 물려받은 것이었습니다. 업종 특성상 원한에 의한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곳이라 경찰도 처음엔 관련 종사자들을 가장 유력한 용의자군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범인으로 추정할 만한 용의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주변 업주들도 엄 씨와는 엄 씨 모친이 업소를 운영할 때부터 서로 알고 지냈던 사이라 평소 관계는 원만했고 몇몇 업주들과 엄 씨가 다툰 적은 있었지만 원한을 살 만큼의 일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업소 사장이 엄 씨가 실종되기 직전 평소와 조금 다르게 행동한 날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엄 씨는 평소 화장을 하지 않는데 어느 날 엄 씨가 진하게 화장을 하고 외출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길래 안 하던 화장을 했냐라고 묻자 누구를 만나러 간다라고 대답했다면서 그 날짜가 11월 16일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날짜는 엄 씨가 살해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날 중 하나였습니다. 경찰은 그날 엄 씨가 누구를 만나러 간 건지 알아내기 위해 엄 씨의 통화 내역, 계좌, CCTV 행적 등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모 은행 차장 김모 씨와 엄 씨가 16일 날 만났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엄 씨의 자산을 관리해주던 은행 직원이었습니다. 곧바로 김 씨가 근무하고 있던 은행으로 찾아간 경찰. 그런데 그곳에서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엄 씨의 예금을 관리하던 김 씨가 2002년도부터 22차례나 엄 씨의 예금을 빼돌리다 적발된 상태였던 겁니다. 그 금액은 무려 1억 900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엄 씨도 숨진 채 발견되기 넉 달 전인 2004년 8월경 이 사실을 알고는 크게 난리를 쳤던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이러한 금전 문제로 인해 엄 씨를 살해한 것이 아닌가 추측하고 김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해 집중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엄 씨가 죽었는지도 몰랐다며 엄 씨의 돈을 횡령한 사실은 맞지만 당시 돈이 급해서 그랬을 뿐 빚을 충분히 변제할 능력이 있는데 굳이 왜 엄 씨를 살해하겠느냐며 범행 일체를 극구 부인했습니다. 실제로 김 씨는 당시 명문대를 졸업한 엘리트였고 이른 나이에 차장 직급을 달았을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던 은행 직원이었습니다. 그리고 16일 날 엄 씨와 만난 것에 대해서도 빚을 거의 다 갚아가고 있었는데 엄 씨의 독촉이 심해져 기한을 늘려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만난 것이라며 양남에 있는 한 횟집에서 저녁 식사를 한 뒤 역전에 엄 씨를 내려주고 본인은 포항에 살고 있는 내연녀를 만나 새벽까지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내연녀도 김 씨의 진술이 사실이라며
저녁 늦게 김 씨와 만나 새벽까지 같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김 씨 외에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던 경찰이 11월 18일 날 길거리에서 엄 씨를 봤다는 한 미장원 원장의 진술을 확보하면서 이틀 전인 11월 16일 엄 씨와 마지막으로 만났던 김 씨는 알리바이가 성립돼 용의선상에서 제외됩니다. 유력한 용의자의 알리바이가 확인되면서 경찰은 수사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했고 용의자군을 인근 전과자까지 확대해 처음부터 다시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사건이 미궁속으로 빠지려던 그때 김 씨가 근무 중인 은행의 한 경비원으로부터 김 씨와 관련된 진술을 다시 확보하게 됩니다. 은행 경비원은 11월 25일 김 씨가 멸치젓갈을 차량 조수석에서다 냄새가 배겼다며 의자를 본인에게 들고 와 처리를 부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에는 평소 깔끔했던 김 씨가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 별다른 의심 없이 조수석 의자를 넘겨받았고 이후 창고에 보관하다가 얼마 전 경주 시내 인근 공터에 버렸다고 했습니다. 16일 날 엄 씨와 만나고 일주일 뒤 차량 조수석을 버린 김 씨. 이미 알리바이가 성립돼 용의선상에서 제외된 김 씨였지만 무언가 이상함을 직감했던 경찰은 즉시 경비원이 알려준 공터로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해 인근을 샅샅이 뒤졌지만 조수석 의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의자의 행방을 찾기 위해 경주 시내에 있는 모든 쓰레기 매립장을 뒤지고 인근 카센터를 비롯해 의자가 있을 만한 모든 곳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0여일 동안의 조사에도 의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의자 추적을 포기하려던 순간 머리를 식힐 겸 우연히 들른 한 다방에서 형사들은 한 고물상 업자를 만나 뜻밖의 얘기를 듣게 됩니다. 수십 년 경력이 있었던 고물상 업자는 차량 조수석은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고물상 업자들은 잘 수거해가지 않고 시청에서 수거해 매립장에 처분했을 건데 형사들이 매립장을 다 둘러봐도 없었다면 고물상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수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 개업한 지 얼마 안 된 고물상 몇 군데를 알아내 형사들에게 알려줬습니다. 경찰은 고물상 업자가 알려준 신생 업체들을 곧바로 찾아갔고 그중 한 곳에서 정말로 김 씨가 버린 조수석 의자를 발견했습니다. 김 씨가 버린 의자에서는 혈흔으로 추정되는 미세한 붉은 얼룩이 발견됐고 경찰은 곧바로 국과수에 정밀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김 씨의 신변을 다시 확보해야 했던 경찰은 김 씨가 근무하던 은행을 곧바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하필 김 씨는 휴가 중이라 자리에 없었고 연락을 하기에도 김 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었기에 경찰은 김 씨가 복귀하는 날에 다시 찾아오기로 결정하고 철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철수 준비를 하고 있던 경찰에게 한 은행 직원이 조용히 다가와 얼마 전 은행 지하주차장에서 VIP 고객들에게 선물하던 담요가 떨어져 있어 주워왔다며 체크무늬 담요 한 벌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면서 VIP 증정용 담요는 평소 대형 금고 속에 보관 중인데 이를 열 수 있는 건 현재 차장 직책인 김 씨 외에 몇 명밖에 없다고도 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담요를 수거해간 경찰은 담요에서도 미세한 혈흔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사건과 관련된 증거물일 가능성이 높다 보고 담요도 의자와 같이 국과수에 정밀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곧이어 밝혀진 국과수의 검사 결과 놀랍게도 피해자의 혈흔과 두 증거물에서 발견된 혈흔의 DNA가 모두 일치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김 씨를 엄시 살해범으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너무나 강력한 증거물이 나왔기 때문일까? 첫 경찰 조사 때 완강히 범행을 부인한 것과는 달리 김 씨는 범행을 순순히 인정했습니다. 좀 빌렸었습니다. 빌렸었는데 자꾸 그걸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는 위에다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좀 많이 겁이 났습니다. 김 씨가 밝힌 사건이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2002년 8월경 모친이 유산 3억 원을 들고 찾아온 엄 씨는 당시 학교를 나오지 않아 금전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비밀번호와 통장, 인감 등을 김 씨에게 모두 넘기고 관리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김 씨의 아내는 심장병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고 치료 중인 상태였고 아내의 막대한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던 김 씨는 엄 씨의 돈에 조금씩 손을 대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한 푼, 두 푼이었던 횡령액이 2년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어느새 1억 원이 훌쩍 넘어갔고 그러다 2004년 8월경 은행 자체 감사에서 횡령이 적발되었고
이후 적금 문제로 은행을 찾아온 엄 씨에게도 이 사실을 들키게 됐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일이 커지기 전에 엄 씨와 합의해 천천히 빚을 갚아가고 있었던 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엄 씨의 빚독촉이 심해지기 시작했고, 이런 엄 씨를 달래기 위해 몇 차례 만나 식사도 하고 심지어 잠자리를 갖기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엄 씨의 독촉은 여전했고, 심지어 이제는 잠자리를 가졌으니 부인이 죽으면 나를 책임져라며 결혼까지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엄 씨의 요구에 점점 압박감을 느끼던 김 씨는 2004년 11월 16일 엄 씨와 저녁 식사를 가진 뒤 자동차로 드라이브를 하던 중 본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신의 딸을 사창가에 데려갈 것이라는 엄 씨의 말에 격분해 차에서 그녀를 목졸라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씨는 살인 및 사체유기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를 도와 거짓 증언을 했던 내연녀 역시도 범인 은닉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엉터리 진술로 사건을 꼬일 뻔하게 했던 미장원 원장은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돼 처벌에서 제외됐습니다. 여러 목격자 및 주변인의 신고가 더해져서 범인 특정과 사건을 해결한 사례입니다. 먼저 계곡 시신에 대한 초기 신고, 그리고 피해자 주변인의 실종 신고 덕분에 비교적 이른 시기에 시체를 발견할 수 있었고, 시신에 남아있던 쪽지문 대조를 통해서 피해자의 신원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이후에 은행 경비원이 가해자의 수상한 행동을 신고한 것이 범인 특정의 결정적 단서가 되었으며, 주요 증거인 자동차 조수석을 회수하게 된 계기도 경찰에게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한 고물상 덕분이었습니다. 또한 은행 사은품 담요에 대한 은행원들의 증언이 미세 증거의 확인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여러 정보들이 모이고 연결을 이루어서 결국은 피해자의 신원 확인, 그리고 가해자 특정, 범행의 직접 증거 발견까지 이루어낸 사건으로 시민들의 협조, 그리고 이를 이끌어낸 수사팀의 노력이 빛을 발한 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김 씨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아내의 치료비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던 것일까요? 정확한 진실을 알고 있을 김 씨는 2015년 복역을 마치고 출소해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살아가고 있습니다.